결혼.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에서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마치 왕자와 공주가 된 듯 의식을 치른다. 사실 의식의 겉모습만 본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의 결혼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모호하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의례 속에 담긴 내용은 서구의 결혼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여기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구적인 모습 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홀리의 문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지금과 같은 문화 행태를 띠게 되었을까? 한국의 홀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본다. 모범적인 여성입니다. 신부에 따르는 발걸음이 미래의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 하나, 둘. 하나, 둘.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가 대기실에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은 식장 앞에 부모님과 나란히 서서 축하객을 맞이한다. 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부와는 대조를 이룬다.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두 사람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예의다. 본격적인 예식은 양가 어머니의 화촉점화로 시작된다. 신랑 어머니는 홍색의 초에, 신부 어머니는 청색의 초에 촛불을 켠다. 이것은 하객들에게 식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서 신랑이 입장한다. 신랑은 주례를 향해 인사를 하고 단상 위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신랑이 앞으로 나가 신부를 에스코트하며 나란히 주례 앞에 선다. 서로를 마주보고 허리를 굽혀 맞절을 나눈 신랑 신부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게 되면 주례는 하객들에게 결혼이 성립됐음을 선포한다. 예물 교환으로 식이 마무리될 즈음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서로의 사랑이 영원하게 기원하는 축하 행사가 마련되기도 한다. 축하 행사가 끝나면 주례의 지시에 따라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께 인사를 드린다.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치러지는 가장 보편적인 예식장 결혼식의 진행 과정이다. 이것은 서구적 결혼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식이 끝난 후 우리는 패백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이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신부는 화롯과 족두리로 치장하고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다. 절을 하고 난 후 신랑 신부는 시부모님께 각각 술잔을 올린다. 신을 앉기가 좋거든요. 술잔을 받아 마신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에 다산을 의미하는 대추나 밤을 던져주며 덕담을 건넨다. 그 사랑 뒤에는 절대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그 사랑이 유지가 돼요. 너네들이 세상을 살라 말고 이렇게 패배까지 마치게 되면 혼례 의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업으시게 낮게 앉으세요. 낮게. 예, 일어서세요. 조심히. 오늘날의 혼례는 이처럼 서양의 예식과 전통 혼례의 일부가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행해져 왔던 혼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조상들은 혼례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여겼는데 혼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성인으로 대접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객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따라서 우리 전통 사회에서 혼례는 이성지합이라 일컬어 신랑 집안과 신부 집안의 두 가문이 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올리는 의례로서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 혼인 문제를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귀한 대신에 절차가 따라야 돼요. 일륜지 대사인 부부가 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성이합이니까 남자가 여자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또 김씨와 박씨 간에 타성 간에 혼인을 하는 거예요. 성씨가 다른 집, 그 얘기는 뿌리가 다른 시족 간에 결합을 해서 주의를 화합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각 그 가정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풍속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풍속을 순조롭게 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부부가 되는 거 이성지합이다 그래요. 그 모든 절차가 예를 갖추어서 예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육례를 갖춰서 부부가 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통 혼례는 혼담, 납체, 납기, 납해, 예식, 우귀의 6가지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 이를 육례라고 한다. 혼례는 혼담에서 출발한다. 남자 쪽에서 중매쟁이를 통해서 청혼을 하고 여자 쪽에서는 이에 대해 거절을 하거나 허락을 표시한다. 혼담이 성사되면 남자 쪽은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 쪽에 보낸다. 여기에는 혼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을 신부 쪽에 맡기고 혼인할 날짜를 보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사주를 받은 여자 쪽은 혼인 예식에 좋은 날짜를 정해 남자 쪽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납기라고 한다. 시댁으로 돌아가서 패백을 을리는 의식에 포함됩니다. 잠깐 격식을 갖추어서 함사는 방법을 납기를 받은 남자 쪽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색과 홍색의 비단을 예물로 보낸다. 이것이 바로 납해다. 함 속에 넣습니다.
예단은 10가지를 넘지 않게 하는 납회는 함에 담겨 남자 쪽 함지내비를 통해 여자 쪽에 전달된다. 이렇게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실제적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남자가 여자 집으로 향한다. 여자를 데려다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는 중국의 친형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예식을 함으로써 장가를 드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전통婚예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식 혹은 큰 의례 절차라는 뜻의 대례다. 예식은 신랑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신랑은 부부간의 믿음과 정절을 약속하는 상징으로서 기러기를 들고 와 상에 놓고 절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전환례라고 한다. 신랑의 전환례가 끝나면 족두리와 원삼, 연지 곤지로 장식한 신부가 수모의 도움을 받으며 등장한다. 그리고婚예에 임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한 의식으로 맑은 물에 손을 씻는다. 신랑과 신랑은 급하고 신부는 허리를 손 씻기 의식을 마친 신랑 신부는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배례다. 음양 이론에 따라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2번 절하고 나면 신랑은 답배로 신부에게 1번 절을 한다. 박사집사는 잔반을 신랑 신부에게 주고 교배례에 이어 신랑 신부가 술잔을 주고받는 합근예가 행해진다. 술잔에 술을 따라 신부가 음례한 후 3번에 걸쳐 신랑에게 보내면 신랑은 그때마다 입에 대었다가 다시 신부 쪽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퇴주한다. 이때 술을 합한주라고 한다. 이것을 청실홍실을 들이운 표주박에 따라 나누어 마신다. 반으로 쪼개진 표주박은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가 됨을 상징한다. 이렇게 예식을 끝내고 초야를 치른 신랑과 신부는 시댁으로 향한다. 이것을 우귀 혹은 신행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치르는 절차 역시 현구 고례, 구고, 현우 재존장 등의 여러 행사가 있다. 요사이 혼례에서 보여지는 패백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통 사회에서 행해졌던 혼례가 이 육례에 의한 것 말고도 또 하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유교 국가로 출발한 조선시대 지배층은 이로써 한 집안이나 나라의 개통 질서를 바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결과 혼례 역시 중국의 예법에 일치하여 실천하기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선의 4대부들은 중국 주나라의 종법 제도를 바탕으로 한 주자 가례를 혼례의 이상형으로 제시했다. 주자 가례는 중국 남송시대 대학자인 주희가 혼인 예식을 의혼, 납체, 납회, 친형의 4가지 절차로 정립한 것이다. 여기서 의혼이란 남자 측과 여자 측에서 서로 혼인할 일을 상의하는 절차로 육례에 따른 전통 혼례 관습에서 혼담에 해당된다.
납체는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당신을 채택했다는 취지를 보내는 절차로서 우리의 사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납회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일종의 선물을 보내는 절차로서 우리의 전통 혼례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자 가래에서 정립한 혼례의 마지막 절차는 친형이다. 이것은 우리 전통 혼례에서 예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형은 여자를 데려다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 혼례 관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조선 왕조의 갖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자 가래에 의한 혼례는 우리 전통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끝까지 표류하게 된다. 그렇다면 친형이 우리 전통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강릉 오죽헌에는 친형이 왜 우리의 전통 혼례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를 밝혀줄 만한 실마리가 숨어 있다. 이곳은 한국 여성의 표본이자 조선 중기 여류 서화가 신사임당에 태어난 곳이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경문을 익히고 그림에도 출중한 재능을 선보였다. 그녀가 그린 산수, 풀, 벌레 등의 작품에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이 묻어난다. 그녀는 시문에도 뛰어나 여러 편의 한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조선을 대표하는 현모양처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이이가 바로 그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율곡은 신사임당의 고향인 이곳 오죽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 이원수가 서울에서 사원부 감찰을 지낸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가인 강릉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율곡은 왜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일까? 장가든다고 하는 얘기는 남자가 이제 장인 장모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입장, 될 입자에다 장인 장자거든요. 즉 살러 가는 겁니다. 원래 그 한자 이제 용어가 그렇게 뜻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남자를 여자 집에 가서 데려와서 자기 집에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눌러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남자가 여자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고려시대 조선 초기 중기 때만 해도 이게 오히려 친가보다는 장인 장모 집에 여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 율곡이 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이유는 당시 혼례 풍습이었던 남기 여가온 때문이었다. 남기 여가란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짧게는 사흘, 길게는 10년 이상을 머물렀던 결혼 풍속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조원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에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법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남자는 뭐 15살, 여자는 14살 이렇게 혼인한다고 이렇게 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미 10살만 되면은 이제 사내 남자는 그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풍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남자가 여자가 혼인을 하는데 실은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처럼 딸이 이제 시집에 가서 혼인식을 올리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이제 풍습이 뭐냐면은 그 혼수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또 폐물 이러한 것들을 여자 쪽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혼인한다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혼인 비용을 대려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간 겁니다. 남기 여가혼은 우리 전통 혼례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그 연원은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고구려의 혼인 풍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서옥제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서옥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혼례 풍속이었을까? 서옥제는 사위서자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요즘 풍속은 다른데 일단 이제 양가가 이제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은 남자가 저녁에 여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 바깥에서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이제 동침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신부 되는 부모 쪽에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혼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독립이 되면 그때 이제 나오는데 이때 남자는 반드시 이제 폐물과 재산을 여자 집에 이제 갖다 줘야 됩니다. 하나 이것이 이제 결혼 조건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서옥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의 중심이랄 수 있는 서옥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남기 여가혼은 북의 중심의 주자 가래와는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한계를 지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대부들은 전통 혼례 관습인 남기 여가혼을 부정하고 중국의 친형을 정착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남기 여가 풍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랑은 양해수 1을 이 상속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한 17세기 중반까지 그 남녀 평등으로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는 균등 상속제를 했어요. 우리 현재도 지금 이제 균등 상속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등 상속을 했거든요. 장남한테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차 뭐 딸 이런 순으로 줬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 조선 중기 때만 해도 그 균등 상속제였기 때문에 딸이 혼인을 함으로써 갑자기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하면은 거의 별거를 할지언정 여자가 남자 쪽으로 안 갔어요. 그럼 조선 시대에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바꾸려고 했더니 그 경제적인 비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옵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일반 민중들은 친형을 무시하고 남기 여가 혼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갔다. (19세기) 중반 이재의에 편찬된 사례편람은 여가에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제 혼인 관행을 일정 부분 인정한 예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사례편람에서는 혼례 규범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그 사례편람은 실제적으로 19세기에 발간된
우리나라 관원상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되었던 아주 보편적인 예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편람 속에는 크게 4가지 의례, 관례와 혼례와 상례와 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혼례의 내용을 보면은 혼인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라는 4가지 단계의 의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혼인을 의논하는 의혼,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 혼인을 채택한다는 이야기의 납체, 그다음에 이제 혼인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납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혼인 예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 친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편람은 실제적으로 이 저자인 도암 이재 선생이 우리나라의 13세기에 들어온 가래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래에 나오는 작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정과 중국의 사정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 선생은 이 하나하나의 절차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건대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제도이고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가끔씩 들어 있습니다. 비록 사례편람이 주자의 가래와 다른 우리만의 혼인 관행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친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혼례로서 뿌리내리진 못했다. 인연을 맺고 새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결국 혼례가 여자 집에서의 잔치로 행해지는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오랜 관행이었으며 이것은 중국 문화와 구별되는 우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남기 여가 풍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것이다. 꿋꿋하게 지켜진 우리의 혼례 풍습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한다. 19세기 말 고종이 황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고치고 입헌 군주제를 시도할 무렵 한쪽에선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팔아먹는 을사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암울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일본은 약탈과 억압에 의한 정치를 펼치는 한편 민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합병이나 식민지 지배를